결혼 7년 차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고 아이는 없었어요. 아내는 여행을 정말 좋아했는데 저는 정반대였죠.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늘 뒷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당신이랑 둘이서 어디론가 떠나보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눈빛에서 외로움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잘해주고 싶었어요. 고민 끝에 선택한 건 5박 6일 패키지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유럽 소도시를 도는 일정이었고 같은 일정을 함께하는 단체 팀원이 9명 정도 있었어요. 가이드 포함해서 10명 남짓이었죠. 아내는 출국 전부터 들떠 있었고 짐도 미리 싸두고 제 여행 가방까지 챙겨줬습니다. 그런 아내가 고마웠어요. 출국 당일이었습니다. 공항 대기석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혼자 온 듯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조용히 앉아 책을 보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두 살 많아 보였고 키가 크고 말수가 적어 보였죠. 가이드가 팀원들을 모으며 설명할 때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랑 같은 일정이라고요. 아내는 그 남자에게 처음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별일 없이 도착했고 첫날 일정도 평범하게 흘러갔어요. 변화는 둘째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점심즈음 단체 관광객들이 335 짝을 지어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가이드와 다음 일정에 대해 이야기 중이었는데 뒤늦게 아내의 사진첩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가 찍은 아내의 사진이 12장이나 있었어요. 표정이 자연스럽고 구도가 익숙했으며 뭔가 가까운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첫날엔 분명 셀카 몇 장밖에 없던 아내의 앨범이 둘째 날 저녁이 되자 그 남자의 구도로 가득했죠. 물어봤습니다. 이 사진들 다 그분이 찍어준 거야?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당신 없을 때 그분이 사진 잘 찍는다길래. 내가 좀 부탁했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 중에 우연한 친절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호텔 조식 식당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여자 웃는 모습 진짜 예쁘지 않아? 남편 있는 사람 맞지?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정확히 누가 한 말인지 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 우리 팀 남자들이었습니다. 뒷자리 쪽에서 들려온 목소리였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일정은 자유시간이 많았어요. 관광지가 분산돼 있어서 가이드가 팀원들에게 현지 자유 탐방 시간을 줬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쉬기로 했고 아내는 혼자 돌아다니고 싶다며 나갔어요.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마주친 그 남자도 혼자였어요. 둘 다 혼자 움직이고 돌아온 시간도 비슷했으며 묘하게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잦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가이드가 그룹 채팅방에 올린 단체 사진 한 장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지중해 전망대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는데 아내의 손이 그 남자의 팔꿈치를 살짝 스치듯 닿아 있었어요. 다른 누구와도 그런 거리감을 보이지 않던 아내였습니다. 딱 그 남자 옆에서만 어깨가 밀착돼 있었죠.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었어요. 가이드가 준비한 일정은 현지 문화체험 코스였고 팀원 전원이 함께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내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옷을 골랐어요.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쓰더군요. 머리도 말끔하게 말리고 립스틱도 평소보다 진한 톤이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꾸며?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사진 많이 찍는다니까. 예쁘게 나오고 싶어서. 점심 식사 후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작은 도시 광장에 도착했는데 가이드가 말했어요.
여기서 2시간 자유시간입니다. 근처 박물관이나 카페 들렀다가 3시에 저 앞 분수대에서 다시 모이겠습니다.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박물관 좀 다녀올게. 당신은 카페에서 쉬어. 같이 가자고 했지만 희미한 미소만 남긴 채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광장 근처 카페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떠올랐어요. 아내 핸드폰의 위치 공유 기능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이요. 예전에 제가 설정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확인해 봤습니다. 위치가 찍혀 있었어요. 문제는 그 위치가 박물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도상으로는 박물관에서 도보로 7분 거리인 작은 골목의 수공예 갤러리였어요. 애매했습니다. 길을 잘못 찾은 건가 싶었죠. 그런데 그때 단체 채팅방에 알림이 떴습니다. 어떤 팀원이 우연히 올린 사진 속에 아내와 그 남자가 같은 프레임 안에 있었어요. 거리는 멀었지만 2사람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간다더니 왜 그 남자와 같이 걷고 있는 걸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감정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문이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체 저녁 식사 후 모두가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방키를 꺼내고 있는데 그 남자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손엔 여자용 손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낯이 익었습니다. 크림색 토트백. 아내가 낮에 들고 나간 가방과 똑같아 보였어요. 이상한 기분에 휩싸여 엘리베이터 타는 걸 멈췄습니다. 그 남자는 복도 끝 계단 쪽으로 사라졌고 저는 조용히 뒤따라갔어요. 호텔 구조가 좀 특이했습니다. 각 층 끝에 비상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은 테라스 공간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계단 도착 직전 발을 멈췄는데 희미한 웃음소리와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 고마워요. 진짜 예쁘게 찍혔어요. 그치? 그 표정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같이 있으니까 편하네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목소리는 분명히 아내였고 말투도 익숙했습니다. 그 대화는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감정의 언어였어요.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뒤돌아서 방으로 돌아왔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아내가 방에 들어왔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 해맑은 얼굴로요. 카페에서 뭐 했어? 커피 괜찮았어? 응. 그냥 멍하니 있었지. 난 박물관이 커서 다 못 봤어. 근데 괜찮더라. 거짓말이었습니다. 대놓고 한 거짓말. 아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제 심정은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5째 날 아침 저는 이미 여행의 설렘 같은 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내가 웃을 때마다 의심이 밀려왔고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둘은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저는 그걸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죠. 이제는 느낌이 아니라 확신으로 변한 불길한 예감이었으니까요. 그날 일정은 전원 마을을 도는 투어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가이드는 연신 농담을 던졌고 팀원들은 웃고 떠들며 분위기가 좋았어요. 아내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건너편 좌석에서 아내를 향해 미묘한 눈빛을 보내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짧았지만 익숙한 시선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들 사이에서만 흐르는 공기 같았죠. 저는 의심을 감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팀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 남자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혼자 왔다더니 이상하리만치 사람들과 쉽게 친해졌고 특히 아내에게는 묘하게 다정했습니다. 점심 식사 때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가이드가 식당 예약이 꼬여서 4명씩 테이블을 나눠 앉아야 한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아내, 그 남자 그리고 다른 부부 한 쌍이 한 테이블이 됐습니다.
저는 다른 테이블로 밀려났죠.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와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제가 한때 사랑했던 그 웃음이 이제는 제게가 아니라 낯선 남자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식사 후 조용히 다른 팀원 한 명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같이 온 여성분이었는데 꽤 관찰력이 좋은 분이었죠.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내, 그 남자분이랑 꽤 친해 보이죠?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하더군요. 아, 아까도 같이 사진 찍던데요. 포즈가 좀 가까워서 놀랐어요. 머릿속이 울렸습니다. 제가 봤던 모든 장면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 로비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저녁 일정 후 모두 각자 방으로 흩어지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잠깐 산책 다녀올게.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이미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끝을 보겠다고요. 로비 소파에 앉아 아내가 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몇 분 후 그 남자도 따라 나섰습니다. 둘 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척했지만 호텔 정문을 지나 오른쪽 골목길로 같은 방향으로 사라졌죠. 저는 멀찍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불빛이 거의 없었고 좁은 골목을 따라 걷는데 들려오는 건 발소리뿐이었어요. 한참을 걸었을 때 작은 기념품 가게 옆에 있는 야외 카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석자리에서 아내와 그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에 음료가 놓여 있었고 아내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빗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제가 기억하던 여행의 설렘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표정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발을 멈췄습니다. 들어가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다그치면 결국 오해로 몰릴 게 분명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뒤돌아섰어요. 그냥 확인만 하자고 그렇게 자신을 달랬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 길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 장면뿐이었어요. 손끝 하나 스치지 않았는데도 그 둘의 눈빛만으로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내는 늦게 들어왔어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더니 조심스레 들어와선 말했죠. 호텔 주변에 사람 많더라. 그냥 구경 좀 하고 왔어.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낯선 남자 향수 냄새였어요. 그 남자가 쓰던 향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로비에서 스치던 그 냄새가 아내의 옷깃에 배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작이자 누군가의 끝이었죠. 6째 날 여행의 마지막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팀원들 모두 기념사진을 많이 찍으려 했고 아내는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얼굴에 그림자 하나 없었고 누가 봐도 여행을 만끽한 사람이었습니다. 낯설었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여자가 단 하루 전 낯선 남자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웃고 있던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 이질적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느꼈을 겁니다. 그와 아내 사이에 흐르는 공기와 거리감. 결코 우연이라 부를 수 없었죠. 점심 무렵 가이드가 안내했습니다. 단체 이동이 아닌 각자 개별 이동 후 공항에서 집결이라고요. 팀원들은 335 흩어졌고 저는 혼자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어요. 호텔에 지갑을 두고 온 것 같아. 나중에 갈게. 기억났습니다. 아내 핸드폰의 위치 공유가 여전히 제 계정에 연결돼 있었다는 사실이요. 공항 도착 후 조용히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호텔이 아니었어요. 지갑이란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지도상에 찍힌 위치는 숙소 근처의 개인 사진관이었어요. 며칠 전 산책 중에 스쳐 지나가며 봤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벽엔 커플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사진 배경지들이 입구에 주렁주렁 걸려 있던 그곳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행의 마지막 날 공항에 가야 하는 시간에 왜 아내가 그 남자와 함께 커플 사진관에 있는 건지요. 단체 채팅방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단체 사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팀원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엔 아내와 그 남자가 호텔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짐 챙기느라 바쁜 시간에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올린 사람은 아무 의도 없이 공유했겠지만 제 눈에는 그 장면이 도저히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그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공항에서 급하게 택시를 타고 구글 지도를 따라 그 사진관 앞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집결 시간까지는 아직 몇 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거든요. 오래된 골목 안에 숨은 공간이었습니다. 사진관 유리창 너머로 커튼이 쳐져 있었고 안에서 어떤 말소리가 어렴풋이 새어나왔어요. 이런 거 찍으면서 이렇게 웃기는 처음이야. 제가 웃게 만든 거잖아요. 사진에도 감정이 담기니까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카페에서 들었던 그 말투와 똑같았어요. 아내의 그리고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사진관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저를 막아섰어요. 예약 손님 촬영 중이라며 출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었습니다. 셔터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마치 연극하듯 주고받는 말들. 그들은 지금 추억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시간 속에서 제가 없는 공간에서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본다 해도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공항으로 돌아왔고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히려 늦게 온 저에게 말했어요. 미안, 길이 막혔어. 나도 택시 겨우 잡았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추궁해도 증거가 없으면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비행기 안. 저는 통로 쪽에, 아내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구름 위의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고, 저는 옆자리에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내의 웃음은 아름다웠지만 그 웃음의 주인이 이제 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여행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제 결혼 생활의 껍데기를 산산이 부수고 돌아온 하나의 파국이었어요. 진짜 지옥은 귀국 후 시작됐습니다. 귀국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여행 가방을 풀면서 우리 집이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아내는 분주하게 세탁기를 돌리고 정리하고 냉장고를 확인하며 언뜻 보면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표정이, 행동이, 시선이요. 아내는 자꾸 핸드폰을 만지작거렸고 제가 말 걸면 짧게 대답했으며 무언가 지속적으로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피곤하지 않아?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멍하니 있으면 풀리는 스타일이야. 아내는 평소에 여행 후 무조건 낮잠을 자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전혀 눈을 붙이지 않았어요. 대신 계속 무언가를 쓰고 지우고 다시 쓰는 듯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빨래를 개키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아내가 세탁기에 넣지 않고 따로 뺀 여행용 바람막이 점퍼가 건조대에 걸려 있었는데 그 옷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흘러내렸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손글씨였어요. 당신의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이대로 보내기엔 아쉬운 사람. 연락 기다릴게요. 그 밑에 이메일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내가 버리지 않고 숨겨뒀다는 것. 접힌 자국도 오래되지 않았고 종이는 깨끗했으며 아주 조심스럽게 점퍼 속 안주머니에 접어넣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잠든 아내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잠금이 바뀌어 있었어요.
결혼 후 7년간 바꾼 적 없던 비밀번호였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죠. 집안은 냉각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무언가를 숨기는 듯 행동했고 저는 매일 마음속에서 수십 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흘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외출 좀 하고 올게. 따라 나섰습니다. 이제는 확인해야만 했으니까요. 아내는 지하철을 탔고 40분 후 작은 북카페가 있는 골목길에 내렸어요. 멀찍이 따라가며 지켜봤습니다. 골목 끝 카페 앞에서 아내가 멈춰 섰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들어갔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카페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을 때 그 남자가 있었어요. 여행 때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다만 이번엔 정장이 아닌 캐주얼 차림이었고 손엔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인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무너졌습니다. 그건 여행 중 사진관 앞 커튼 뒤에서 들었던 웃음소리와 셔터 소리의 결과물이었어요. 아내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고 둘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느껴졌어요. 말보다 많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요.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둘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 때때로 웃었으며 아내는 그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그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차라리 고통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쯤 후 아내가 들어왔고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찍 왔네? 응. 너도 나갔다 왔구나. 응. 잠깐 친구 만났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어요.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아내가 눈을 피하며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 너도 알고 있잖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면 그만하자. 그럼 대답해. 오늘 누구 만났어? 그 사진은 뭐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처음엔 그냥 여행 중 친해진 거였고 그 사람도 혼자 왔다길래 말 몇 마디 하다가 편해졌어. 당신보다 말도 잘 통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바로 알아채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절대 꺼내지 않았지만 이미 감정선은 거기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문 앞에서 우편물을 챙기다가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지만 필체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그 남자의 글씨였습니다. 뜯어봤습니다. 당신이 모르길 바랐지만 결국 알게 됐다면 내 진심은 그 여자를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녀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편지를 찢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내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마치 스스로 죄책감에 갇혀버린 사람처럼 말수가 줄고 눈빛도 흐려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아내 친구를 통해서요. 여행 전에 함께 쇼핑을 갔던 친구였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말을 아끼더니 결국 털어놨어요. 그 남자요, 여행 전에 아내분이랑 SNS로 먼저 연락했대요. 같은 여행 간다는 걸 알고 일부러 인사 나눴다고. 저도 몰랐어요. 아니, 사실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만남이었고 시작부터 짜여진 그림이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걸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진관, 이메일 주소, 여행 전 연락, 그리고 아내 친구의 증언까지 전부요. 아내는 잠시 말이 없더니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먼저였어.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너진 줄 알았던 순간은 사실 서막에 불과했던 거죠. 아내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여행 전 우연히 패키지 여행 관련 커뮤니티에서 혼자 간다는 글을 올린 그 남자의 댓글을 아내가 먼저 달았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도착해서 인사나 하자는 식의 말을 건넸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친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남자의 관심이 달콤하게 느껴졌고 여행 3일 차쯤 자신이 먼저 말했다고 했어요. 같이 있으면 내가 여자라는 걸 느껴요. 이 한 문장이 가슴을 칼로 찢는 것 같았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럼 둘이 사라졌던 그날 호텔에서 사진관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는 표정. 그게 오히려 대답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 남자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번호는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번호라 그냥 받았고 그 남자라는 걸 알게 되었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계속 밀어냈고 망설였고 하지만 그녀가 먼저였고 그 감정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는요? 지금은 뭘 바랍니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돌아가야 할 곳이 있고 그게 당신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며칠간의 진심은 그녀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심하고 비참해서요. 이 남자는 자신을 소설 속 주인공쯤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가정을 박살내 놓고도 미화된 감정선으로 모든 걸 덮으려는 치졸함이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내는 그날 이후 계속 말을 아꼈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눈빛은 멍했으며 무기력하게 살아있었죠. 마치 자신이 짓밟아 놓은 걸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처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와 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갇혀 있었어요.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고 식사도 따로 했으며 밤에는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아내는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화면을 가리듯 각도를 틀고 제가 다가가면 재빨리 잠금을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지만 차마 뺏어볼 용기는 없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거실 소파에 놓인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이메일이었는데 발신자 주소가 그 종이 쪽지에 적혀 있던 주소와 똑같았습니다. 제목만 보였어요.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뒀어요. 이미 알 만큼 알았고 더 알아봤자 상처만 깊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아내의 행동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베란다에 나가서 전화 통화를 했고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으며 돌아와서는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밤 아내가 또 베란다로 나가는 걸 보고 살짝 문을 열어 엿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아니요, 아직 말 못 꺼냈어요. 당신 때문에 힘들어요. 좋은 의미로요. 곧 만날 수 있을까요? 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집 좀 비울게.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따라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집에서 아내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아내가 나간 후 서재를 뒤졌습니다. 평소에 일기장을 쓰던 아내였거든요. 결혼 후에는 거의 쓰지 않았지만 혹시나 싶어 찾아봤어요. 책장 맨 위쪽에서 새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최근 날짜였어요. 여행 후부터 쓴 일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6월 15일.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 그곳에 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자꾸 들린다. 이게 사랑인지 착각인지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건 내가 지금 남편 곁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6월 18일. 오늘 그 사람한테 사진을 받았다.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 너무 행복해 보였다. 저런 표정을 지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이 감정을 멈출 수가 없다. 6월 22일. 남편이 알고 있는 것 같다. 눈빛이 달라졌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이라는 걸. 그 사람은 망설였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6월 25일. 그 사람이 편지를 보냈다. 남편이 읽었을 것 같다. 모든 게 들켰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다. 그게 더 무섭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분명 그 남자를 만나고 온 거였죠. 말했습니다. 일기 봤어.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서재에 있던 일기장. 다 읽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아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제 알겠네.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도 멈추지 않는 거야? 멈출 수가 없어. 나도 이해 못하겠어.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이게 거짓말은 아니야. 이게 거짓말은 아니라는 말. 그 말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 만났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만났어. 뭐 했는데? 그냥 이야기했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 말 속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아내의 결혼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 여유가 생겨서 새로 맞춘 반지였어요. 서로의 이니셜을 새기며 웃었던 그 반지가 지금 식탁 위에서 조용히 이별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아. 당신이 이걸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조차 사치일 수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당신이 날 용서하지 않아도 돼.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줄 알았습니다. 억울함, 분노, 수치심,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요. 하지만 감정의 끝에서 문득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둘이 처음 만났던 날. 누구보다 조심스럽고 작은 것 하나에도 웃음을 주던 그 여자. 제가 사랑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 후 웃으며 반찬을 고르던 날들, 제 부모님 생신 때 케이크를 준비하고 울던 모습들. 그 모든 기억들이 지금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반지를 돌려주고 끝을 내는 게 쉬울지 아니면 다시 시작하는 게 쉬울지요.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기로요.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상담받자. 둘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진짜? 응. 이대로 끝내기엔 7년이 아까워. 최소한 노력은 해보자.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후회하는 표정이었어요. 상담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부 상담센터를 찾았고 중년의 여성 상담사를 만났어요. 처음 상담실에 들어갔을 때 아내와 저는 소파 양끝에 앉았습니다. 그만큼 거리가 멀어져 있었죠. 상담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두 분 지금 어떤 마음이신가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고 제 자신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랬는지. 제 차례였습니다. 아내를 용서하고 싶은데 계속 그 장면들이 떠올라요. 아내가 그 사람과 웃던 모습, 사진관에서 들었던 목소리, 일기에 적힌 글들. 지울 수가 없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아요. 하지만 두 분이 여기 함께 앉아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용기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봅시다. 상담은 매주 2번씩 진행됐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내는 여행 전부터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느꼈다고 했고, 저는 그걸 전혀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외로웠어? 작년 가을쯤부터. 당신이 회사 일로 바쁠 때 말을 했어야지. 나한테 말해도 들어줄 것 같지 않았어. 그 대화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가 아내의 외로움을 외면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건 달랐습니다. 아내가 외로웠다고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2주차 상담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동이었지만 조용한 차 안에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재빨리 가방 속에 넣었어요. 누구야? 친구. 어떤 친구?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호등에 차를 세우고 아내를 똑바로 봤어요. 상담 받기로 했으면 솔직해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직도 연락해? 끊으려고 했는데 자꾸 연락이 와. 받지 마. 알겠어.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내의 핸드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진동으로 설정돼 있었지만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는 확인만 하고 받지는 않았지만 그 표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3주차 상담 날이었습니다. 상담사가 개별 상담을 제안했어요. 먼저 아내가 들어갔고 30분 후 제 차례였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자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 아내분이 아직 정리를 못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감정적으로 여전히 그 남성분한테 마음이 가 있는 상태예요. 상담을 받으면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 저랑 상담받는 게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아내분도 노력하고 계세요. 다만 감정을 끊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얼마나요? 한 달? 1년? 그 사이에 저는 뭘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그날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연락 끊어. 지금 당장.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력하고 있어. 노력이 아니라 끊으라고. 그 사람 번호 차단하고 이메일 차단하고 모든 연락을 끊어.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 앞에서 그 남자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너무 괴로워 보여서 오히려 제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새벽 2시쯤 깼는데 아내가 베란다에 나가 있었어요. 조용히 다가가 보니 핸드폰을 들고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뒤에서 물었습니다. 뭐 보고 있어? 아내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여행 때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진 갖고 있었어? 미안해. 미안하면 지워. 지금. 아내는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제가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내가 지울게. 하나하나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말리지 않았지만 눈물만 계속 흘렸어요. 모든 사진을 지우고 나서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자. 제발.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4주차 상담날 상담사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두 분이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로 덮어쓰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 가까운 곳으로.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진짜? 응. 우리 둘이. 주말이 됐습니다. 근교 수목원으로 갔어요. 조용하고 사람도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 걷는 거였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꽃 예쁘다. 응. 당신이랑 이렇게 걷는 거 오랜만이네. 그러게. 짧은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추궁하지도 않고 그냥 걷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죠.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이런 기회 줘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이니까. 나 진짜 정리할게. 진짜로. 아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우편함에서 또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필체였어요. 그 남자의 글씨였습니다. 뜯어보지 않고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아내한테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흔적을 집안에 들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5주차 상담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어요. 두 분 관계가 조금 나아진 것 같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확신은 없어요. 아내도 말했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회복은 직선이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곡선이죠. 지금 두 분은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내의 손이었어요. 따뜻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상담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더 이상 핸드폰을 숨기지 않았고 베란다에서 우는 일도 없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엔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갔으며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아내의 웃음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 제 앞에서는 웃지만 혼자 있을 땐 멍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갔다가 계산을 하러 가는데 아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그래? 아내는 대답하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선을 따라가 보니 마트 입구 쪽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따라온 걸까요? 그 남자도 우리를 봤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습니다. 가자. 아내의 손을 잡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집에 돌아온 후 물었습니다. 저 사람 여기 사는 거야? 모르겠어. 처음 봤어. 진짜?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너무 동요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기척이 느껴졌고 우편함에 이름 없는 편지가 계속 들어왔으며 아내의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부재중 전화가 쌓였어요. 차단했다면서?
왜 계속 전화가 와? 아내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번호를 바꿔서 거는 것 같아. 나도 안 받았어. 신고를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편지에는 협박이나 욕설이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상담 날이었습니다. 상담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 남성분이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면 법적 조치를 생각해야 할 수도 있어요. 아내분, 혹시 그분한테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전달하셨나요?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아직? 제가 되물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연락하지 말라고만.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분이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속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겁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정리할게. 제대로. 어떻게? 직접 만나서 말할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만나? 왜 만나? 얼굴 보고 정확하게 끝내야 그 사람도 이해할 것 같아. 이렇게 계속 연락하는 건 내가 확실하게 정리 못해서 그런 거야. 반대했습니다. 만나면 또 흔들리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고집했어요. 당신도 같이 가.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직접 들어. 그래야 당신도 믿을 수 있잖아. 다음 날 아내는 그 남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앞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나예요. 한 번만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랑 같이 갈 거예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공원 벤치로 정해졌어요. 이틀 후 오후 3시였습니다. 약속 날이 됐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 남자는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말수가 적어 보이는 분위기였지만 표정은 지쳐 보였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자 그가 일어섰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먼저 말을 건 건 아내였어요. 이렇게 만나서 미안해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행 중에 설렜고 당신한테 끌렸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와서 깨달았어요. 제가 혼란스러웠던 거지 진짜 사랑은 아니었다는 걸. 그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감정이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게 제 남편이고 제 집이에요. 그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은 이 사람이 날 만날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아세요? 당신 앞에선 절대 짖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진짜였어요. 가슴에 송곳이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행 중 며칠이 7년을 이기진 못해요. 제 아내는 당신 거였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 남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게요. 근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슬픔인지 후회인지 해방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용서해 줄 수 있어? 모르겠어. 근데 노력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다시는 그 사람 생각 안 할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는 핸드폰을 꺼내 제게 보여줬습니다. 그 남자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이메일, 사진을 제 앞에서 하나씩 삭제했어요. 이제 됐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진짜 회복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 남자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편지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없었으며 우편함 앞에 서 있는 기척도 사라졌어요. 정말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문득문득 여행 중의 장면들이 떠올랐고 그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상담은 계속됐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죠. 회복은 직선이 아니라 파도예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반복하는 게 정상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어떤 날은 아내와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었고 어떤 날은 아내의 얼굴조차 보기 싫었습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왔는데 아내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서로 놀란 표정으로 마주봤습니다. 너도 잠 안 와? 응. 자꾸 생각나서. 무슨 생각이 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요즘 계속 생각해. 내가 왜 그랬을까? 7년을 함께한 사람을 배신하고 며칠만 같이 있던 사람한테 마음이 갔을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질문이었거든요. 아마도 나한테 없던 걸 그 사람이 채워줬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 설렘, 관심, 새로움.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사랑은 아니었어. 그냥 도피였던 거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바빠서 외로웠고 우리 관계가 지루해졌다고 느꼈어. 근데 그걸 당신한테 말하는 대신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지. 그게 내 잘못이야. 처음으로 아내가 정확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내가 외롭다는 걸 몰랐어. 아니, 알았는데도 못 본 척했어. 일이 바빠서 피곤해서 계속 핑계만 댔지. 둘 다 잘못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피해자도 완벽한 가해자도 없었어요. 다만 서로를 놓쳐가고 있었던 두 사람이었을 뿐이죠.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상담을 시작한 지 넉 달째였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졸업을 생각해 볼 시기인 것 같아요. 두 분 많이 좋아지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진짜 좋아진 것 같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야. 아직도 힘들 때가 있어. 근데 예전보단 나아진 것 같아. 나도 그래. 아직도 당신 눈치 보이고 미안하고 죄책감 들어. 근데 포기하고 싶진 않아. 그날 밤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다시 여행 갈까? 둘이서. 순간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트라우마였으니까요. 여행은 좀. 알아. 나도 무서워. 근데 그 기억을 덮어쓰고 싶어. 이번엔 진짜 우리 둘만의 추억으로. 고민했습니다. 거절하면 편할 텐데, 받아들이면 또 힘들 텐데. 하지만 회복이란 게 그런 거였습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거요. 그래. 가자. 한 달 후 우리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둘이서만 가는 자유여행이었어요. 예전처럼 단체 일정도 없고 가이드도 없으며 그저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어색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하지만 셋째 날부터 조금씩 풀렸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기 카페 들어갈까? 좋아. 가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유럽 갔을 때 카페에서 그 사람이랑 말을 멈췄습니다. 제 표정이 굳은 걸 본 거죠. 미안. 또 그 얘기 꺼냈네. 괜찮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기억이니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난 그 사람이랑 있는 게 좋았어. 근데 지금 당신이랑 있는 게 더 편해. 그게 차이인 것 같아. 좋은 것과 편한 것. 그 말이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솔직한 말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여행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일몰을 보러 갔는데 아내가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우리 사진 찍자. 찍기 싫은데. 왜? 사진만 보면 유럽 여행 생각나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찍어야 해. 새로운 사진으로 채워야지. 안 그러면 평생 그 기억에 갇혀 살아. 삼각대를 세우고 둘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억지로 웃었지만 그래도 찍었어요. 돌아와서 사진을 보니 표정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함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잠들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조금씩 우리는 변했어요. 아내는 더 이상 핸드폰을 숨기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아내를 의심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나아지고 있었어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가질까?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서. 새로운 시작점이 필요한 것 같아. 고민했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책임이 생기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죠. 그게 두려웠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자. 알겠어. 1년이 지났습니다. 상담을 종료한 지도 8달이 됐어요.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또 물었습니다. 나 용서한 거야? 대답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야. 아직도 생각나고 아직도 아파. 근데 너랑 살기로 선택한 거야. 그게 내 용서 방식이야. 아내가 울었습니다. 고마워. 평생 잘할게. 평생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오늘 하루만 잘해. 웃으며 말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평생을 약속하기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하루는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 거실 벽에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어색하지만 함께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이요. 완벽한 사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사진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어? 대답합니다. 용서한 게 아니라 선택한 거예요. 증오하며 혼자 사는 것보다 상처를 안고 함께 사는 걸 선택한 거죠. 회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평생 진행형일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나아갈 거예요. 결혼이란 완벽한 사람과 사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거라고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증오에 갇혀 사는 것보다 자유로워지는 길이죠. 그게 함께 사는 것이든 혼자 사는 것이든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함께 사는 걸 택했고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